그날 밤 맨발이었습니다. 내 집이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을 달래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경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이웃들은 그저 창문을 닫거나 모른 척 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도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아내가 갑자기 변했다던데 불쌍해. 아빠가 아이들을 때렸다는데 아이들은 어째? 모두들 수군대기만 할 뿐이었죠. 나는 김민수입니다. 45살이고요. 평범한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보통의 행복을 누리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내 수진이 이유 없이 가출했고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10살 하나와 7살 하얀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고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더 큰 비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 비밀을 파헤쳐서 내 일상을 돌려놓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김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아내 이수진이 남긴 쪽지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이미 꺼진 상태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부간 다툼이 있으셨나요? 담당 경찰관의 물음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툼이라 해봤자 아이들 학원비 문제나 시댁과의 갈등 정도였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민수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죠? 나가서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집 앞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2명의 형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이송됐고 민수는 경찰서로 연행됐죠.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7살 하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10살 첫째 하나마저 울고 있었죠. 손을 뻗어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은 민수를 저지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민수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학대 신고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모두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갤러리를 넘기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죠. 아내 수진이 준비한 도시락,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놀던 모습, 그리고 함께 찍은 셀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나온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이제는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죠. 여보, 대체 왜 그랬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하얀이의 로봇 장난감과 하나의 책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아내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벌의 옷만 사라졌을 뿐 대부분의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간 모양이었죠. 화장대 위에 결혼 반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수지는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 가출은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민수는 아내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내의 연락은 없었어요. 민수는 수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장인어른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리가 없었죠. 더구나 아이들에게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보육원에 도착한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하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엄마는 어디 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0살 하나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주변의 시선 때문인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으렴.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학대 혐의를 벗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어요. 게다가 수진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빈집에 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토록 괴로울 줄 몰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나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반드시 가족을 되찾겠어. 민수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죠. 이번 심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아이들을 빨리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혹시 아내분과 특별한 갈등이 있었나요? 판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 여름 휴가 때 잠시 다툰 것 외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출했죠. 이것은 피고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서입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보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낯선 여성이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판사는 아이들의 임시 보호 명령을 연장했어요. 민수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심리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법원을 나서는 민수의 앞에 그 낯선 여성이 나타났어요. 30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자신을 백민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민수 씨,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저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왔거든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성을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민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항상 더 깊은 배경이 있다고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민경의 말은 민수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어요. 그녀의 조언에 따라 민수는 담당 형사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사건 초기부터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경찰서에서 그를 만난 민수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이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준호는 더 자세한 설명을 피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신고는 익명으로 들어왔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으려 했을까요? 원한 관계도 없고 특별한 적도 없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민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미확인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조심하세요. 섬뜩한 메시지에 민수는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누가 보낸 것일까요? 민경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빈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어요. 법원의 두 번째 심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러야 했죠. 면회 시간도 제한적이었어요. 민수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7살 하얀이의 물음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10살 하나는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3명의 아이를 그렸죠. 민수와 수진 그리고 3명의 아이들. 하지만 가족은 분명 넷이었어요.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이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동생이 있어요. 하나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수는 놀랐어요. 동생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민수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우리 가족은 4명이잖아.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이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아내 수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그들은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두 곳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집으로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증명서에는 3명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김하나, 김하얀, 그리고 김하준. 마지막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일을 확인해 보니 하얀이와 같은 날짜였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얀이에게 쌍둥이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2명의 자녀만 기록되어 있었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우편으로 받은 증명서는 위조된 것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일반인이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다시 그 증명서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하나가 그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3명의 아이들. 하나가 계속 그렸던 그림과 일치했죠.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로 하얀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는 서재로 가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런데 뒤쪽 배경에 흐릿하게 유모차가 보였어요. 민수는 그 휴가에 유모차를 가져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얀이는 이미 5살이었고 유모차를 탈 나이가 아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과 기억 사이의 어딘가에서 진실이 묻혀 있는 듯했죠. 민수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민수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창고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수진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의문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놓여 있던 것이었죠. 민수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수진의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7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쌍둥이를 가졌다.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민수는 의아했어요. 하얀이를 가졌을 때 수지는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더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의사가 쌍둥이라고 했다. 하나는 건강한데 다른 하나는 걱정된다.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쌍둥이라고요? 하얀이가 쌍둥이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수진이 임신했을 당시 그는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모든 검진에 동행하지 못했죠. 출산 때도 급한 출장으로 늦게 도착했고 아이를 본 것은 이미 하얀이 한 명뿐이었어요. 더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다른 한 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수지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민수는 일기장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페이지들은 모두 찢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듯 했어요. 민수는 상자 안의 사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특별했습니다. 수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두 개의 요람이 옆에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이가 태어난 날이었죠. 이게 진실인 걸까? 하얀이에게 쌍둥이가 있었던 걸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왜 수진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하얀이가 태어난 병원을 찾아갔어요. 7년 전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록을 요청했죠. 하지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김수진님의 출산 기록은 없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얀이가 분명히 이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민수는 항의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7년 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죠.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한 간호사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김수진 씨 남편 되시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일이 기억나요.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기록이 나중에 수정됐어요. 누군가의 지시로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하얀이에게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다른 아이는요?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그날 밤 특이한 방문자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그린 그림, 우편으로 온 가족관계 증명서, 수진의 일기장,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까지 모두 셋째 아이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수진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는 수진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죠.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수진이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네. 민수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수진은 한 번도 쌍둥이 언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사고로 언니를 잃었지. 그 뒤로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트라우마였던 거지.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졌습니다. 수진이 쌍둥이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하얀이의 쌍둥이를 숨긴 이유가 설명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수는 수진의 친구 영희에게도 연락했어요. 영희는 수진의 오랜 친구로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수진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하지만 영희는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수진이 최근에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영희는 병원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국제의료센터였어. 한 2달 전부터 자주 갔던 것 같아. 민수는 즉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벽에 부딪혔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죠. 병원을 나오는 길 한 의사가 민수를 불러 세웠어요.
그는 수진을 담당했던 의사였습니다. 김민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민수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아내의 케이스는 매우 특이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높은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어떤 높은 사람들이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 아내의 의료 기록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강요했어요. 비표준 검사였죠.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비표준 검사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 씨의 실제 의료 기록이에요. 공식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민수가 USB를 받아들자마자 의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창백해졌습니다. 가야겠네요. 조심하세요, 김민수 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USB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죠. 도중에 백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수 씨,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민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죠.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경찰 내부 정보예요.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경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이준호 형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어요. 의료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의학 용어로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어요. 수지는 특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파일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나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2달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죠. 수진아, 어디 있는 거야? 괜찮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하준이를 데려갔어. 하준이라는 이름에 민수는 숨을 멈췄어요. 셋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죠. 하준이? 누구야? 우리 셋째가 있는 거야? 수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응. 하얀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내가 숨겼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언니처럼. 하준이도 잃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쌍둥이 언니에 대한 트라우마, 하얀이의 쌍둥이를 숨긴 이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그들이 누구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민수야.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이준호를 믿지 마. 그는 그들의 사람이야. 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아이들을 지켜줘.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민수는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이나마 진실에 다가갔어요. 셋째 아이 하준이가 존재했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민수는 아이들을 면회하러 갔어요. 아이들의 행동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나가 계속 그렸던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림이 떠올랐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불안해 보였죠. 하얀아, 무슨 일 있니? 하얀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꿈을 꿨어요. 내가 아기였을 때 옆에 또 다른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민수는 놀랐어요. 하얀이가 쌍둥이 동생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7살 하얀이가 아기였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쌍둥이 사이의 특별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기가 뭐라고 하디? 하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를 찾아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요. 민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은 쌍둥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10살 하나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종이와 크레용을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이 아이는 누구니? 민수가 3번째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준이요. 엄마가 데리고 간 동생이에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하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히 더 물어보았죠. 하준이를 본 적 있니?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가끔 우리 몰래 만나러 갔어요. 한 번은 저도 같이 갔었어요. 하준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아프지만 특별해요. 아프다는 말에 민수는 다시 의사가 준 의료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특별한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더 기억나는 것 있니? 하준이가 어디 있었는지.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커다란 하얀 건물이었어요. 문에 특별한 그림이 있었어요. 아이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 안에 육각형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그 로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의료센터의 로고였죠. 민수는 서둘러 국제의료센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병원 주변을 살폈어요.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관찰 끝에 민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병원 뒤편에 별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들도 일반적인 병원 차량과는 달랐어요. 민수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실은 분명했어요. 하준이는 실제로 존재했고 하얀이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아이를 숨겼지만 결국 그들에게 발견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준이는 이 병원의 별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수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그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 형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민수는 경계했습니다. 이준호가 그들의 사람이라는 수진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준호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알아냈군요.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연 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내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병원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준이 말입니다. 이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정말 알고 계셨군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준이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의료센터는 겉으로는 평범한 병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쌍둥이 중 한 명만 특이한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케이스에 관심이 많았죠. 하얀이와 하준이는 일란성 쌍둥이지만 하준이만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미러 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DNA가 거울처럼 반대로 작용하는 현상이죠.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는 처음부터 하준이를 숨겼던 거죠?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바로 이런 유전자 변이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워 숨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준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비밀리에 치료를 받게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하준이의 특별한 유전자에 관심을 갖고 결국 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럼 지금 하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준호는 병원 별관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보안이 철저합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내겠다고요. 이준호도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 비윤리적인 연구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이준호는 병원 별관 침투 작전을 시작했어요. 이준호의 경찰 신분증으로 일단 병원 구내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별관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준호는 미리 준비해온 카드키를 사용했어요. 내부 조사 중에 확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둘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병실이 있었고 각 병실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을 하나씩 확인하며 하준이를 찾았어요. 마지막 방에서 드디어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얀이와 똑같이 생긴 7살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준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준이는 깨어나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하얀이와 똑같았어요. 아빠. 민수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침입을 알아챈 것이었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하준이를 품에 안은 채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이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구로 가야 해요. 따라오세요. 민수는 하준이를 안고 이준호를 따라 달렸어요.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에서 경비원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준호가 연문을 열어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수많은 의료 장비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서둘러 컴퓨터에 접근했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연구의 실체를 밝혀야 해요. 민수는 하준이를 안전하게 안은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국제의료센터에서 수진을 담당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하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빼앗길 수 없었죠. 이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박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 연구는 불법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허가받지 않았잖아요. 의사는 비웃었습니다. 허가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입니다. 미러 제네틱스는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하준이 같은 아이들은 특별해요. 그들의 뇌는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민수는 분노했어요. 내 아이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수진아. 수진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하준이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의사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고함쳤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하준이의 특별한 유전자를 발견한 후 자신의 쌍둥이 언니를 잃었던 트라우마로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나 하준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국제의료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하준이의 특별한 유전자에 관심을 보였고 수진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하준이의 치료 대가로 연구 대상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들이 하준이를 영원히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요. 그들의 대화 중 이준호는 컴퓨터에서 모든 연구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백업 경찰팀이 도착했어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의 가족은 다시 함께 모였어요. 하얀이와 하준이는 마치 항상 함께였던 것처럼 서로 잘 어울렸습니다.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감이었죠. 하준이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병원에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민수는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넌 최선을 다했어.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했잖아. 수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가족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고 민수와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의 건강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어요. 국제의료센터의 실험이 밝혀지면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하준이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종종 이준호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준호는 이 사건 이후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불법 의료 연구를 폭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그는 민수에게 항상 감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구출됐어요. 하지만 완전한 행복 속에서도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러 제네틱스 연구가 완전히 중단되었을까요? 하준이는 정말 안전할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수는 집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낙엽을 모아 놀고 있었어요. 하준이도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었죠.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까지. 수진이 내린 결정은 옳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민수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하얀이와 하준이가 함께 만든 낙엽 인형을 보여주었어요. 두 아이는 놀랍도록 닮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하얀이는 활발하고 외향적이었고 하준이는 조용하고 사려 깊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유대감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죠. 민수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수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려 노력했어요. 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였죠.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준이의 특별한 유전자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의사들은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특별하든 아니든 하준이는 그들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민수의 말에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백민경은 결국 하준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부 고발자였어요. 국제의료센터의 비윤리적 연구를 알게 된 후 증거를 모으던 중이었죠. 민수의 사건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예요. 민경의 말에 민수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제의료센터의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불법 의료 연구와 아동 학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 윤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조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민수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였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전병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두려움에 지배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와 수지는 함께 강연도 다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의 힘 용서,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1년 후 민수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사 첫날 가족은 함께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자라날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즐겁게 흙을 파고 물을 주었죠. 이 나무가 우리 가족처럼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얀이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10살 하나는 동생들을 잘 돌보는 책임감 있는 누나가 되었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표현했어요. 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더 이상 그의 삶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은 새 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준호와 민경도 초대했어요. 그들은 이제 민수 가족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민수와 수지는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미 행복해.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그때 하얀이와 하준이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7살 쌍둥이 아이들은 별을 보며 마치 비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만의 특별한 교감이었죠. 봐, 우리 아이들은 벌써 알고 있어. 행복이 뭔지.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들의 가족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과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유대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완전한 진실 속에서 온전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밤바람이 살랑거렸고 새로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맨발이었습니다. 강북 아파트 복도는 겨울 냉기로 차갑게 얼어 있었지요. 입술이 터진 김민수는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수진이 던진 꽃병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직 덜 아물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문이 쾅 닫혔어요. 안에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이웃들은 그저 창문을 닫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도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아내가 갑자기 변했다던데 불쌍해. 나는 김민수입니다. 40살이고요. 평범한 건설회사 직원이었지요. 우리 가족은 그저 보통의 행복을 누리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내 수진이 이유 없이 가출했고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10살 하나와 7살 하얀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고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더 큰 비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하얀이의 쌍둥이 동생 하준이의 존재와 그 아이를 둘러싼 음모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잃어버린 내 가족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를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